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0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1.25 배속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편집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는 제가 좀 그동안 스토리해 온 내용도 좀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나? 어떻게? 제목을 제가 붙여봤고 어저께 잠깐 소개한 건데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 2024년 8월에 발행이 됐습니다. 미들 인컴 트랩, 중진국 함정이라고 국내 번역은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어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국가로 한국을 선정했다. 중산층 국가가 고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경제 구조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체계적인 성장 둔화를 경험하는 상황이다. 성공적인 중산층 국가는 이러한 경제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두 가지 연속적인 전환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전환은 투자 가속화를 위한 첫 번째 I 전략에서 투자와 투자 모두에 초점을 맞춘 2I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투자의 경우 한 국가가 해외에서 기술을 가져와 국내로 확산되는 것이다. 한 국가가 첫 번째 전환에 성공하면 두 번째 전환이 3I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이는 혁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압축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I는 인베스트먼트 투자고 두 번째 전환은 인퓨션 기술 도입과 국내 확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노베이션 혁신이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1136에서 13,855달러에 해당하는 국가가 모두 108개 국가에 해당하고 인구수는 6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전체를 70억 명이라고 지금 봤을 때 10억 명은 그 이하로 또 얘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1990년대 이후 고소득 국가로 오른 34개 국가를 본다 그러면은 그 전체 인구는 2억 5천만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게 좀 문제라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이들의 전망은 악화되었다. 그 악화된 이유가 국내 부채와 고령화가 증가하고 선진국 경제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면서 선진국들이 그렇게 했죠. 오늘날의 중산층 경제는 점점 더 긴축적인 공간으로 성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품질 경영하고 환경 경영 이런 거를 배울 때 이 중진국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선진국은 이미 자기네들이 세계 공기 오염을 다 시켜놓은 다음에 환경보호를 외치고 있는 것은 우리도 경제 발전해야 되는데 뭔 속된 말로 개똥 같은 소리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선진국 보고서 그런 항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중산층 국가의 60억 인구가 한두 세대 내에 고소득 국가로 성장할 확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확실히 이제 쉽지 않았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중진국을 빨리 벗어났는지 그게 고마울 따름이에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국내 내부적으로는 양극화도 심화가 되고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 국내의 소득 양극화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세계은행 입장에서는 1인당 평균 지혜 나이로 이거를
그 소개를 했습니다. 기술 도입과 혁신의 다른 말은 생산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왼쪽 편은 한국이 요 왼쪽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의 소득이 약 50%선 정도 따라갔다 이런 얘기고요. 폴란드가 한 25%선 좀 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칠레죠, 칠레. 폴란드는 왜 여기서부터 시작이냐 그러면 이제 소련 해체 후에 동국 통계가 잡히면서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칠레는 뭐 옛날에 잘 살았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가 칠레보다도 못 살았었는데 칠레는 뭐 조금씩 올라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 3I까지 우리가 왔기 때문에 선진국이 됐다고 본다면은 초창기 기술 투자를 할 경우 자본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데 이제 3단계쯤 와서는 이제 생산성 향상에 의한 뭐라 그럴까요? 경제 선진이 돼야 된다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퓨션에서 이노베이션, A 기술 협력을 위한 기업 간 계약, 이게 이제 기술 도입이 되는데 여기 샘플로 얘기한 것은 테크니컬 콜라보레이션 어그리먼트 바이 앤드 비트린, 이게 니폰 일렉트릭하고 그 다음에 삼성 현대 일렉션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로 봤을 때 이게 요 기술 도입할 때는 일본이 기술이 우위였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B는 정부 인센티브인데 초창기에는 이 기술 도입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고, 지금 2020년대에 와서 이 기술 도입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이거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대한민국은 기술 도입에 대해서 돈을 안 줘요. 대신 1970년도부터 따진다면 혁신 보조금으로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한국경제발전사에서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정권이 반일 정서 해가지고 식민지 맨날 70년 이상 지난 얘기를 착취, 식민지 착취 이따위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일부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특수로 경제강국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들이 내부적으로는 인정하는 뉴스 보도는 별로 없는데 양식 있는 일본 지식 엘리트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일본은 흔쾌히 기술을 한국에 제공했던 겁니다.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산층 국가는 창조, 보존, 파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혁신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되면은 중진국에서 못 벗어난다. 그래서 미래를 세계은행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경제 발전하는 이 경제 발전 GDP 성장률은 중국 이상으로 높았어요. 요게 이제 기간이 한 50 몇 년 되는데 한국이 경제 발전 시작을 하면서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 보자고요. 한 30년 동안에 높은 성장률로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게 이제 급경사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완만한 연착륙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빨간 그래프가 중국이거든요. 여기 중국 차이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현재 급격한 성장률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그 10억 명이 넘는 14억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중국이야말로 중진국 함정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결과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정책이나 그다음에 상대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친중 매니아, 친중 매국노라고 볼 수 있는 자들은 여야에 다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뭐 중국이 미국을 따라 마실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마 그것은 틀린 얘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IMF가는 이창용 하는 총재 미국서 한국경제 구조조정 발언할까? 뉴스 핌이라고 주요 언론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데 2024년 10월 18일이면은 뭐 이틀 전이죠.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에 20일 출국해서 그리고 CFR에서 한국통화정책을 대담할 것이다. CFR이 외교위원회인데 하는 총재가 CFR까지 간다? 저는 이거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금융협회 한국경제전망과 도전과제 컨퍼런스의 대담자로 또 참석을 한다. 한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와 및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합동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출국해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거의 뭐 가는 날 오는 날 빼면은 8일 중 6일을 미국에서 이제 하는 총재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국내 주요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할지 저는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미 외교협회 CFR의 초청입니다. 한국의 통화정책과 글로벌 가치사슬 함의라는 용어에 대해 대담을 실시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CFR은 국제관계 및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미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1921년 설립된 비영리적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 외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영향력이 큰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 외교협회를 구성하는 회원들이 아마 막강한 그 세력들일 것 같아요. 또 국제금융협회 컨퍼런스에 대담자로 참석해서 한국 경제 전망과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총재는 이렇게 왜 그 CFR에서까지 초청을 했냐 그러면은 그동안 이창용 하는 총재가 되면서 한국의 구조조정을 꾸준히 얘기해 왔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뭔 구조조정을 하라는 얘기냐? 구체적인 걸 얘기하면서 한국은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만 하지 구체적으로 뭐냐?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국내에서 산업, 경제 등에 이어 교육, 노동, 연금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 관련 발언 등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그러니까 CFR에서도 저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이제 올랐는데 자, 그 과거에 그 정부 주도형으로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한국이 그 국력이 막강해졌는데 미국께 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하고 어떤 관계가 되게 될 거냐,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향후 나가야 될 거냐, 이런 게 매우 궁금한 모양이죠. 그런데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CFR에서 불렀지만 외교 관계도 있지만 하는 총재가 같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세력의 방향에 10분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요거 저게 예측입니다.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든지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세력이라고 그러면 결국 미국 금융 세력을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영미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최근에는 영포 금융 세력하고 또 미국 금융 세력하고 또 입장 차이가 있는 거로 그렇게 이제 소개하는 전문가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할 때 최근에 그 뭐 고려인 명품구 경영권 싸움에서도 얘기 나왔지만은 다른 기업도 그렇고 상장 기업들의 이사회의 역할이 거수기 역할 같은 거로 해서는 안 된다. 외부 이사들이 그 경영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ESG에서 G, 거버넌스 이거에 매우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방향으로 이미 방향 제시는 ESG 성격에서 그 이사회의 어떤 독립성 또 역할 이런 게 좀 강조되지 않겠냐. 기업만 얘기한다면은 뭐 여기 정치 얘기는 좀 빼고 있죠. 뭐 그것은 하는 총재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 김정은 동지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은 외국, 한국과의 통일 거부. 한국을 이제 외국이라고 이제 김정은이가 얘기하네요. 토마스 마레스카, UPI는 이제 구통일교가 지배하는 언론기관이라고 이제 제가 인식을 합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한국을 외국이라고 부르며 통일 목표를 거부했다고 관영 언론이 금요일 보도했다. 목요일 육군 2군단 사령부를 시찰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벌써 두 번째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KCNA, 이게 북한 조선통신이라고 그냥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식 양어를 사용해 그는 우리 군대가 한국이 외국이자 명백한 적대국이라는 극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북한 헌법이 지난주 의회 회의에서 변경된 사항의 첫 번째 표시에서 현재 남한을 적대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적대국가인 한국에 의해 북한의 주권이 침해당했을 때 더 이상 조건에 집착하지 않고 주저없이 물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마지막 선언을 했다. 여기에서 물리적 사용이란 것은 핵폭탄을 의미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현재 휴전선인 군사 분계선을 요새화하고 니들은 이제 남남이야. 우리는 통일할 의사도 없어. 그러면 김정은이가 과연 원하는 건 뭐냐? 자기의 생존 김씨 왕조의 유지일 것 같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러시아하고 협조해서 저기 좀 경제적으로 좀 우리 나름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국경을 넘어왔으니까 북러 협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참전하는 것은 그거는 협정대로 하는 거다. 그런데 10월 17일 날 글로벌 컨플릭트 트래커라고 CFR에서 운영하는 매체인데요. 국제 분쟁 추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 간 한국전쟁과 북한 내부 붕괴를 막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국가안보 이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중동하고 틀려요. 북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깊습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적국의 수장을 죽이고 철수하는 미국의 그
뭐 실팀이라고 그러죠. 특수작전팀, 특수전술을 사용할 것 같지는 않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왜냐하면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중국의 북한 침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북로 조약에 의해서 북한이 그 러시아에 북한군을 보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 의한 북한 침공이 일어난다고 그런다면은 러시아가 아마 병력을 보내야 되는데 병력을 보낼 사람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알려진 거는 그 부리아트 자치공화국이 뭐 몽골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북한 사람들하고도 비슷하게 우리하고 다 비슷한 동양인이죠. 거기에 그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제 러시아계 슬라브계 사람들도 이제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은 그 부리아트 공화국의 군대 그다음에 그 동부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옛날 우리 연해주 이런데 사람들이 참전할 수 있지도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진은 그 김정은 그 왼쪽 그 볼에 이런 뭐가 뼈두락지 같은 게 툭 튀어나와서 이게 건강에 안 좋다는 상징으로 얘기하는데 왜 수술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부과가 없나? 어쨌든 지금 봐서는 야 이제는 그 남한 아새끼들하고 이제는 이제 뭐 우리 아니야 남이야 남이니까 그리고 우리 침공할 의사 없어. 남한을 적과 통일하겠다 뭐 이런 뜻 하나도 없으니까 내비둬 우리를 나 좀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 좀 살리도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자꾸 읽혀져요. 그러니까 이 CFR도 그 저거 그냥 점령해가지고 끝내고 거기를 갖다가 뭐 민주정권을 세운다든가 뭐 이런 급박한 방법으로는 그 아닐 것 같다. 중국하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균형론이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완전히 그 남한과 북한이 이 오랜 이 분단으로 진짜 딴 나라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헌법은 평화 통일이죠. 헌법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그 최선희 장관은 미국 주도의 새로운 제재 모니터링 팀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기자가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제 그 외국 언론 통신들도 한국 뉴스들은 한국인들을 채용해서 다 잘 아니까 직접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집은 물론 이제 장례들이 주로 하지만은 북한 외무부 장관은 미국이 이끄는 새로운 다자간 제재 모니터링 팀이 완전히 불법적이라고 말했다. 두 번 중복을 시켰네. 요게 이제 유엔에서의 그 모니터링 팀이 있었는데 러시아의 반대로 이제 그 존속 기한이 끝났는데 그래서 다시 그 출범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중국은 투표에서 기권했답니다. 최선희 외교부 장관은 관영통신사 KCNA를 통해 북한의 공식 명칭을 사용해 대북 비방 캠페인에 연루된 세력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그리고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과의 우호 협력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으로 이끌고 지역 및 세계 평화 수혜에 기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너무 나서지 말어. 김정은이한테 우리 안정적으로 잘 살자오. 이런 얘기 아닌가. 이 시주적 입장에선. 대만께 이제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대만이 자기네들은 중요한데 자꾸 북한이 문제점을 일으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죠.
그 최선희 외무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난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그 지방 고령화 세대나 뭐 이런 데서 지방자치하는 그런 쪽에서 그 중국 그 관광 같은 거를 좀 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백두산 가보는 게 이제 뭐 많이 꿈이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한에는 남한이 아니고 남쪽 우리 군사분계선에는 그 요새화하고 있고 돈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은 그 북한 연변 쪽이라든가 두만강 지역 이런 데는 북한 쪽에서는 뭐 철책이다 뭐다 뭐 이런 게 거의 없답니다. 오히려 북한 그 연변이라고 그러죠. 연변 쪽 그 중국 쪽에서 오히려 철조망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왜냐? 자꾸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과 그 북한의 관계 때문에 강제로 또 북한으로 이송하는 그런 뉴스들이 왔죠. 그래서 좀 세계적인 평화 이런 단체에서는 그 북한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렇게 보내면은 다 그 사람들이 숙청을 당할 텐데 중국을 또 비난하는 그런 뉴스도 연결이 되네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북한 특수부대에 기대해야 할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제임스 로스웰 텔레그라프입니다. 엄청난 증원 위험을 경고했다. 우크라이나가. 또 약 1,500명의 특수부대가 항구 도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배치가 이루어질 거로 예상된다고 국정원이 또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군의 군사정보 책임자인 카일로 두다노프는 11월 1일까지 약 2,600명의 군인이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 병력은 러시아 군복 무기 가짜 신분증을 발급받았으며 적응 훈련을 마치면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브리야트 공화국, 자치공화국 아마 신분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아니요. 이건 우리 소련 연방인 브리야트 자치공화국 동양인들이요. 라고 얘기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이제 아마 변명을 할 것 같아요. SOF가 이게 북한의 특수부대인데 얘네들이 남한에 저질렀던 건 1, 2, 4군 부대라고 해서 청와대 습격 사건이 1968년인가 있었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SOF가 공군과 해군에 저소속된 저격 여단 외에도 12개의 경보병 여단, 적진두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정찰부대 3개, 공중 3개 사단, 일반 저격부대가 3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을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 사이의 완충지대로 간주되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외교 특히 서방과의 무역관계에 위험하거나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북한의 어떠한 결정에도 반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역사가 이안 간호는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종 병력 배치에 대해 거절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 러시아 역사학자는 얘기하는데 실제 배치가 되면은 배치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터뷰상으로는 또 이렇게 러시아 역사가라는데 이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관된 뉴스가 우크라 러 파병 북한군 나오라 말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유재인 기자 조선일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 정보보안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스프라 부디라고 읽어야 되겠죠. 18일 소셜미디어 X의 러시아 세르기 옙스키 훈련장에서 새롭게 입수한 영상에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로 배치를 준비하면서 러시아 장비를 착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며 28초짜리 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녹색 군복을 입은 동양인 군인들이 줄을 서서 보급품을 받는다가는 모습이 찍혔다. 북한 간부로 추정되는 동양인 군인이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나오라 야 라고 말하는 모습도 담겼다. 스프라브디는 이 영상은 입수된 지 72시간도 안 됐다며 오는 1일까지 1만 1천여 명의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와 싸울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이런 그 사진이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했죠. 뭐 러시아 그 인도 있지만은 줄 서서 오른쪽에 줄 서서 쭉 그 대기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는 그 북한군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언론 매체를 인용 안 하고 제목만 별도로 좀 얘기를 하면은 북러시아 파병 끔찍한 전환점이 될 것이고 곧 모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자, 그 한반도에서는 실질적인 분쟁은 없는데 남북한이 유럽에 가서 붙을 것 같은 북한이 러시아에 보내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좀 도와달라. 근데 이제 도와주려고 그래도 EU하고 이게 공합이 이게 또 호흡이 맞아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뭔가 그 군사 지원을 한다 그래도 무기 지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군인 파견은 안 될지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뭐 요거는 또 다른 그 사진이기도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배치 가능성에 앞서 러시아의 장비를 갖춘 북한 병력 목격. 아이작 이, 빅토리아 부덴코, 리안 케네디 세 사람이 CNN에서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요게 우크라이나에서 입수한 건데 한글로 모자 크기 둘레, 체복, 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 요게 이제 그 러시아 말인 모양이네 글자. 여름용 모자, 러시아식 모자 크기. 이게 뭐 센티미터 기준인 모양입니다. 모자 둘레, 이렇게 해서 조선식 크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파병된 건 맞다. 러시아에 도착한 후 작성된 북한 군인들의 모자 헤드기어, 유니폼, 신발 사이즈를 제공하는 설문지 4번, 우크라이나 전략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보안센터. 어떻게 우크라이나는 이런 거를 입수하는지 뭔가 그 침투한 또 아니면은 그 공작원이 있는 모양이죠. CNN이 지리적 위치를 파악한 또 다른 영상은 군대가 러시아와 중국 국경 근처의 세르게이 예프카 훈련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상에서 러시아 사용자 배경에서 촬영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새로운 증원군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많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중동 공습은 이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현대 수많은 인공위성이 떠 있고 AI가 발전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가 숨겨진 후티 무기를 공격하여 적들에게 아무것도 닿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영어상으로는 nothing is out of reach 같은데 이게 이제 제대로 번역이 되면은 미국은 요 위에 있는 대로 이란에게 손이 닿지 않는 곳 out of reach 같아요. nothing 없다. B2 스텔스 폭격기를 사용하여 지하 현장을 표적으로 삼았다. 그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그 현무 5 같은 건지 어떤 건지 아주 굵직한 폭탄을 후티 반군
무기, 무기고 거기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에 얄팍하게 베일에 쌓여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좀 더 유머스럽게 유머가 아니고 자기가 한다면 이란에게 살짝 베일에 쌓여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란 보고서 이스라엘에 경고망동하지 말고 또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 홍해인가요? 거기 후티 반군이 활동하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좀 당했는데 후티 반군 거기를 계속 그 기지를 그 폭파하는 거고 실팀 6는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싸움에 대비해 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브로스 아틀라마 조글루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입니다. 중국이 침공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다음 것 같습니다. 네이버 실이라고 보통 그러죠. 실팀 6는 작은 규모와 스킬 세트로 인해 역할이 제한될 수 있지만 여전히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직 실은 망치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메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소설가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소년한테 망치를 쥐어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나오면서 이제 미국인들은 모든 걸 망치로 할 수는 없다. 메스를 사용할 때는 메스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실팀은 메스라는 얘기죠. 망치는 아니다 이게요. 실팀 6는 특별 운영자가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엘리트 특수작전부서는 1년 넘게 준비해왔다. 지난 20년간 분쟁에서 특수작전부대는 미군의 전투 방식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다소 빗나간 것일 수 있다고 전직 실은 공유했다. 대만에 대한 대규모 침공은 주로 재래식 전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최고의 경보병 특수작전부대의 육군 제75 레인저 연대와 같은 부대는 소수의 실팀 6 공격자 그룹보다 대만 땅에서 중국 침략군에 맞서 싸우는데 훨씬 더 유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로 막는데 미군은 전투를 벌일 것이고 실팀은 결국은 침투작전에 쓸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네요. 특히 중국 해군은 대만 침공군과 중국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주요 표적이 될 것이다. 작은 커뮤니티라고 했는데 지휘관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임무에 이 팀을 사용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적국의 주요 수장만 죽이고 철수화하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도 이제 돈이 많이 없고 자기네들도 살기 꺼갑하고 그러면 패권은 유지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략 전술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위비 좀 자꾸 더 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영 이론으로 배운 거지만은 제가 그 제약이론 편집증 환자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배워가지고 크게 써먹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인식들을 전환하는 데는 제가 그 조직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좀 효과는 저는 봤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냐? 그거는 좀 대외비적인 그런 사항도 좀 있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래서 5 포커싱 스텝이라고 제약이론에서 국내 번역은 집중 개선 5단계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제약이 뭐냐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약 활용 방법을 결정한다. 영어로는 익스플로이트예요. 그거 직역을 하면 착취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위 결정에 종속시킨다. 그러니까
이 제약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려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여기에 종속을 시켜라. 서브오디네이터. 이게 원가 세계에서는 다 모든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조직 간에 아니 저게 약하다고 저놈 일하는 거 기준에서만 우리가 하면은 우리 실적이 안 오르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싸움질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정도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선은 큰 돈을 안 들인다 이게요. 그러면은 이 익스플로이트 하기 전에 이런 거 그냥 안 하고 돈 있으면은 이벨 일리베이터 향상 바로 시켜버립니다 능력을. 이래도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거 과정 안 거치고도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거 제약 아닌가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면 돼요. 또 뭐 이 표는 꼭 2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그 종속을 하다가 이것도 아닌가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봐. 그리고 네 번째, 요거는 다시 돌아가기에는 많은 돈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대형 재래전을 하는 경우는 거기에 이제 군비를 많이 드리는 거고 대만이 약하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 단계를 해소가 된다면 제약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 백투 더 베이직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만과의 대립 이런 것보다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남북 대립, 컨플릭트 관계는 넓게 보면 한미일, 대만, 필리핀과 북중러, 이란의 대립 관계이다. 이를 OFS로 비유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제약을 김정은 정권으로 결정해 보기로 하자. 공산주의다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김정은 정권이 제약이라고 결정을 해보자. 직역은 착취인데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착취할 거냐가 아니고 이 제약을 활용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미국이 아니면은 한미일이. 그래서 아까 중동 같은 데서는 순회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때 무슨 참수작전 연습을 했대는데 근데 그거는 그거 방법은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CFR의 인식으로 볼 때 한국전쟁 방지한다는 뜻은 거꾸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침공하는 것까지 미국 애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미국이 남한 기업들한테 투자해서 돈벌이 잘하고 있는데 배당금도 많이 가져가고 어떤 정치가가 집권을 해가지고 남북 통일하겠다고 북침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는 방향이 뭔지 잘 모르지만 CFR 같은 경우에 한국 총재가 경제 얘기는 하러 갔지만은 그 경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하고 정치하고 연결해서 나중에 미루어서 뭔가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이하 단계를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자관, 김정은이 급사해서는 현재 안 된다는 것에선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 김정은이 집권을 하고서 자기 형도 죽이고 했지만 고모부까지 죽였는데 장성택이가 친중 행위를 하면서 돈을 많이 근데 장성택 혼자만 했겠어요? 그 예하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하고 친하게 되기 때문에 친노파가 북한에서는 친노파 공산당이 득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외교관들이 이 공관들이 많이 폐쇄돼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친중 행보를 했던 그런 외교관들이라면 돌아가면은 자기는 이제 뭐그 지푸라기 같은 신세가 되니까 아니면 숙청당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대거 그 망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내친 김에 그러면 아까 제약이론을 얘기했는데 참고 자료로 멱법칙, 멱이라는 발음이 영어로는 파워로우로 되어 있는데 빈도는 강도에 반비례한다. 대표적인 예는 파레토 법칙이다. 이 8대 2의 법칙이죠. 상위 20%의 인기 상품, 하위 80%의 비인기 상품. 그래서 여기 이 상위 20%는 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위 80% 비인기상은 롱테일 법칙인데 문제는 이게 그래서 별 볼 일 없다 얘기가 아니고 더 큰 가능성을 가진 대안이나 인물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어떤 가능성도 제로라고 판단하지 않을 일이다. 여기에 확률이 낮다고 해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우 낮은 확률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몇 법칙에 따라 현실 세계에 주는 영향은 엄청나다. Y는 X N승이다 이게요. 그래서 이거의 그 핵심적인 게 블랙스완 책을 읽어보면은 좀 이해가 좀 충분히 될 것 같더라고요. 롱테일 경제학은 저는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우발과 패턴이라는 것도 읽어보진 못했어요. 블랙스완 그래서 나심 탈레보의 국내 번역된 거는 제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맨 앞장에 표시한 바벨 전략, 극단적인 전략을 그래서 취해볼 수 있다. 이쪽의 전략도 하나 하고 극단적으로 이쪽의 전략도 그 꼬리 있는 거, 꼬리에 있는 전략도 그것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요거는 어디서 많이 본 거거든요. 본 건데, 요건 정규분포 곡선이고, 고속도로망은 이렇게 되는 거고, 항공망은 이렇게 되는 거다. 항공망은 역분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률을 예상할 때 대개는 정규분포와 평균을 떠올립니다. 우리도 뭐 평균만 많이 사용하죠. 정규분포에서 양쪽 끝 4시그마 이상의 꼬리의 확률은 0.3%에 불과하다. 요게 그러나 실세계에 많은 것은 큰 영향력이 큰 소수와 작은 다수로 구성된다. 한 나라의 인구 20%가 부의 80%를 소유하며 투자자 20%가 주식가치의 80%를 소유한다. 승자 독식 세상이다. 이게 이제 좌파들이 이런 거로 해가지고 양극화 해가지고 만민평등이요. 그다음에 시진핑의 경우로는 공동부유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은 좋은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강제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힘은 내가 갖겠어. 그러니까 정권과 그다음에 자기네들은 아주 그 상위층으로 거꾸로 그 상위층이 바뀌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레토 법칙은 20%의 소수에 초점을 둡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긴꼬리 법칙이라고 있는데 그 하나의 예겠죠. 수많은 개별 꼬리들을 모으면 소수의 공룡 몸통 못지않은 사실에서 80%의 소소한 존재들을 놓치지 말라라고 단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제약을 뭘로 볼 거냐 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참고적으로 파레토의 20% 쪽을 볼 거냐 아니면은 긴꼬리의 80% 중에서 하나를 결정할 거냐
요거는 전문적인 그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인간 조직은 피라미드인가? 파킨슨 법칙. 이거는 그 제약 이론을 배우기 전에 제가 배운 건데, 요거는 그 네이버 지식 백과에 있는 얘기예요. 요 위에 거는 약간 위키 백과에서 가져온 거고. 그 왜 피라미드 조직이 되냐? 그래서 제1공리라고 해서 부하 배정의 법칙, 그 다음에 업무 배정의 법칙, 이 두 가지 때문에 피라미드 조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드랩 박사의 견해, 제약이론 에세이를 제가 배웠는데 국내 번역된 건 없습니다. 모든 조직은 피라미드 구조를 사용한다. 목적이 다르고 거리와 시간상 멀리 떨어진 다양한 조직들이 역사도 다르고 뭣도 다 다른데 이상하게 기본적으로 동일한 조직이 되었어요. 뭐 무덤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게 전 세계 여러 군데 많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 뭐 이런 식의 출애굽기 18장 25절에 나오는 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조직 관리는 20세기의 관심사이고 21세기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대형 조직은 기본적으로 정부, 군대, 종교의 세 형태로 한정했는데 이제 민간 기업의 대형 조직도 하나의 관심 큰 대상이 됩니다. 정부 못지않은 아주 큰 일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피라미드 구조가 됐는지 한결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좋은 방법은 서로 구별하는 세세한 사항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구조 속에서도 그 한결같은 근본 원인은 뭘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현재까지 보면은 리더 한 사람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은 조직은 9명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거의 뭐 분대가 한 10명이라고 한다면은 분대장 하나에 분대원은 9명.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제약 이론이고요. 현대자동차, 도요타와 AI 로봇 개발 협력, 간영우, 코리아 헤럴드입니다. 어쨌든 그 도요타하고 현대차하고 그 전기차에서도 협업이 일어나지만 휴머노이드에서도 협업을 하기로 했다 하면은 이것은 아마도 일론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그 27년인가 자기네들이 좀 발표하겠다는데 미국한테 그거를 다 줄 거냐? 어쨌든 그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이 로봇 회사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사실은 미국인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 일본 그 도요타 연구소의 또 사장도 보면은 CEO인 로버트 플레이터라고 또 미국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자본가는 현대차하고 도요타니까 이 한일이 협력을 해서 우리가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자. 최근 AI와 머신러닝의 발전, 이게 자가학습을 또 하는 그 기능도 있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SF 영화는 그런 로봇이 언젠가는 미래, 빠른 가까운 미래에 그런 로봇들이 생기지 않겠냐. 인구도 주는데 산업사회를 계속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거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돈의 물건은 더 이상 손을 뗄 수 없다. 고물가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 멀어지는 내 집. 아사카와 다이키라고 매일신문의 기자가 취재식으로 한 건데요. 이거를 쭉 읽어보면 우리나라하고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자, 원자재미 인건비 상승으로 집값 상승자가 됐는데 또 물가 상승으로 또는 임금 인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경제의 선순환이 실현되지 않는 가운데 생활의 주춧돌이 되는 주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2023년에 신축 분양 맨션, 아파트를 이쪽에서는 맨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평균 가격은 도쿄 23구에서, 그러니까 요거로 치면은 지금 우리나라 강남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1억 1,483만 원이랍니다. 그러면은 10억이죠. 그 젊은 세대가 이거 살 방법이 없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 생활인인 남성은 무의식적으로 선택지에서 제외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그 대출금을 받더라도 6천에서 7천만 원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출 심사 중에 금리가 추가되고 주택구입자의 자금 융통을 지켜온 것이 오랜 세월 계속되는 저금리 환경이었는데 금리를 조금 올렸는데도 지금 아우성이죠. 안재익이 부풀어 오르는 만큼 걱정이다라고 불안을 흘린다. 차이백을 억제하기 위해 론은 대출은 남편만 하고 여성은 안 하고 금리 상승이 계속된다면 조기 변제도 시야에 넣는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조기 변제 계획도 세운다. 뭐 이제 그럴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역 세대를 위한 정책도 좀 해달라. 왜 그러냐 그러면은 고령자를 위한 정책이나 저소득자를 위한 그 특별한 보조만이 눈에 띈다. 우리 보통 사람들, 젊은 사람들에 대한 거는 아예 없다. 이건 뭐 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회보험료, 업이나 방위 증세 방침 등 부담만 가중되고 그에 걸맞는 혜택을 느끼는 일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고요. 실질 임금은 침체되고 있다. 상환 기간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택 메이커의 포로스 그룹이라고 고시가야시라는 데 있는 회사 모인데 주문주택 토지 포함 약 7천만 원의 구입을 결단했다. 대출은 변동형 40년, 상환은 거의 80세가 돼야 끝난다. 이게 죽을 때쯤에서 자기 집 된다 이거죠. 그런데 80세 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거가 불가능할 것 같단 말이에요. 35년 대출이라면 예선 부족이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40년 상환으로 했는데 어쨌든 여유가 있다면 빨리 변제해 갈 생각이라고 얘기한다. 최근에는 50년 대출을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도 생겨나고 있다. 그럼 부채 상속을 해서 대를 이어서 갚아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르죠. 금리 2% 올라 월 부담 4만 원 증가. 후쿠모토 유키 니세이 기초연구소 상성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을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드디어 한계에 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도 임금은 많이 올랐어도 주택가격이 더 오르는 바람에 이미 많이 다뤘지만은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 그러면은 왜 근본 원인이 대도시로 집중이 되느냐? 돈이 대도시에 있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제, 금융, 문화, 예술, 교육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스루프 싱킹 브리지 타임즈에서도 국회 애들부터 좀 세종시로 내려가라 제발 이렇게 제가 얘기를 정치부터 모범을 보여라 정치부터 행정은 그래도 좀 일부 내려가지 않았냐 대출 감세 연장 요구도 뿌리 깊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 지속적인 임금 인상을 희망한다. 인생 최대의 장보기로 불리는 내 집 마련, 구입을 검토하는 사람들을 취재하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나 장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육아 세대는 아이의 성장에 따라 지출이 늘어난다. 살림살이 개선에는 지속적인 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국면에 돌입하면서 일본 경제는 금리가 있는 세계가 도래하기 시작했다. 이거에 어떻게 적응해서 직원들이 살 거냐? 그러면은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해줄 만큼 경제가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돈이 돌겠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를 안 살아봤어요. 젊은 세대들은. 이게 이제 일본의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우리나라는 거꾸로 디플레이션을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 집 마련이 솔직히 어렵다면은, 임대를 정부 쪽에서 많이 줘가지고 럭셔리하게 싼 임대료로 그 청년 세대한테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경제 발전이 아까 그 세계 은행에서 했을 때 그 경제 개발이 높은 그 성장률, GDP 성장률이 높을 때 그렇게 제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전세 끼고 집을 샀다가 나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를 내보내고 뭐 저 같은 경우 이사를 하면서 그 집을 비싼 집으로 된 게 아니고 뭐 월급 한도 내에서 그것도 그래도 빚을 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내 집에서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일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현실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자, 이런 거를 정권을 잡는 정치 또 행정 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진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선진국 뭐 이런 걸 논하기 이전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좀 거의 뭐 1시간 정도 진행을 해 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